이후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우선 이 재판이 끝났기 때문에 1심 재판에서 항소를 하게 되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내란 전담재판부가 이제 가동이 되었습니다. 23일부터 곧 가동을 시작을 하는데요. 지금 윤 전 대통령은 여러 사건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 외에도 체포 방해 혐의 재판 이런 걸 다 받고 있는데 내란 우두머리 사건이 아니더라도 여기 그 내란 전담재판부에 자신의 사건이 배당된 즉시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낼 걸로 예상이 되고 있었습니다. 왜 내란 등 특정 범죄 피고인만 이 일반적인 배당 절차가 아니라 따로 구성된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아야 되느냐. 다른 중대범죄 피고인과 비교해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이다. 그래서 평등권 침해 주장을 하면서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낼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만약에 제청 신청이 기각이 될 경우에는 헌법소원 절차를 밟게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윤갑근 변호사가 언급된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 때처럼 1심 이후에 별도의 사법 절차에 응하지 않는 방식으로 항의를 표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생겼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럼 여기에서 지금 재판과 관련돼서 내용을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판부의 설명이 선고 과정이 굉장히 길었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실 수도 있었는데 저희가 좀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살펴보시죠. 피고인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포고령을 공고해서 군을 국회 선관위에 투입한 목적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이 법원이 파악한 사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 윤석열이 이러한 행동을 한 이유, 경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 이러한 행동을 한 목적은 국회로 군대를 보내서 국회의사당을 봉쇄하고 국회의장, 여당, 야당의 대표 등 주요 인사를 체포함으로써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토의를 하거나 의결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 즉 국회의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켜서 국회가 상당 기간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만들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엄 선포문에 명시적으로 반국가 세력인 국회 또 척결이라는 등의 표현이 있습니다. 포고령에는 아예 국회 활동을 금지한다거나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 또 이를 어길 시 처벌한다는 등의 표현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국회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키려는 목적이 그 자체로 뚜렷합니다. 또 여러 가지 사정,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전사 병력이나 수방사 병력이 부여받은 임무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명확합니다. 한편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은 위와 같이 군을 투입하면서 언제 군을 철수시킬지에 대한 계획을 전혀 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피고인 윤석열 등의 마음먹기에 따라서 군의 철수와 국회 활동 재개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어서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결국 국회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키려는 기간이 상당 기간임을 예정하고 있었다고 보기에도 충분하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형식적 실제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비상계엄 권한 행사가 내란죄가 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다른 견해, 원칙적으로 계엄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따라 내란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나 다만 비상계엄의 선포로도 할 수 없는 권한의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즉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행정사법의 본질적인 기능을 침해하는 것, 우리 헌법이나 계엄법 등은 비상계엄을 하더라도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행정사법의 본질적인 기능은 침해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상계엄을 하더라도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행정사법의 본질적인 기능을 침해할 수 없는데 이를 목적으로 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이라면 비록 헌법이 정하고 있는 권한행사라 하더라도 이때에는 형법 제91조 제2호가 적용되는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이 사건 폭동이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원은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포고령의 공고, 국회 봉쇄행위, 국회의원 및 정치인 등 체포조 편성 및 운영, 중앙선관위 등 점거, 서버 반출 및 직원 등 체포 시도 등은 모두
다 합쳐서 그 자체로 폭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이러한 폭동행위는 대한민국 전역, 그렇지 않더라도 국회와 선관위 등이 위치한 서울과 수도권 등의 평원을 해야 할 정도의 위력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내란죄는 국가의 존립과 헌법적 기능을 파괴하고 법 질서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형법은 내란죄가 위헌범임에도 상당히 높은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형법은 높은 형을 규정하고 있는 범죄가 대부분 어떤 결과, 예를 들면 살인 등의 어떤 결과를 낳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만 그와 같은 규정을 하고 있는데, 반해서 내란죄에 대해서는 특이하게도 어떠한 위험을 일으킨 행위 자체만으로도 높은 형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 자체로 위험성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피고인들의 내란 행위는 합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결국은 폭력적인 수단을 통해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것으로서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였다는 데서 비난의 여지가 큽니다. 이러한 일반적인 사정 이외에도 이 사건 재판부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정은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따른 군과 경찰의 활동으로 인해서 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훼손되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정치적 위상과 대외 신인도가 하락했고,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는 지금 정치적으로 양분돼서 극간의 대립 상태를 겪고 있습니다. 주문을 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 윤석열을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피고인 김용현을 징역 30년에 처합니다. 네, 지금 재판 선고 내용을 간략히 정리한 내용을 함께 보셨습니다.